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며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1,800만 명, 역대 최고. 2026년 외국인 2천만 명 돌파 예상.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한 미국 기자는 자신의 생존 본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한국을 4개월 살면서 직접 목격한 그 경이로운 8가지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린 모건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제시사 매거진에서 선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41살이고요.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아시아 특집 취재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쿄를 원했어요. 그런데 편집장이 서울로 가라고 했습니다. 회사 결정이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이고 K-팝이 세계적이라는 거요. 그런데 직접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4개월이면 금방이니까 빨리 끝내고 돌아오자. 그 정도 마음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사 한두 개면 끝 아니야. 거기서 4개월이나 뭘 해.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4개월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단 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매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음식 받아오는 그 과정이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리에 가방 걸어두고 주문하러 가는 거요. 누가 가져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딸이랑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하나 잡았죠.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서울에서 4개월 동안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에밀리한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주문하고 음식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길어야 4분이었을 겁니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가방이 없었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의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걸어두고 갔는데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에밀리, 엄마 가방 다른 데 뒀니?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의자에 걸어뒀잖아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카드 3장과 현금 120달러. 그런데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서울에서 쓴 그림 일기장이 들어있었거든요. 4개월 동안 매일 그린 거예요. 한강에서 치킨 먹은 날, 남산타워에 올라간 날, 학교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은 날, 그 일기장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을 기대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말은 찾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당황해서도 아니었어요. 제가 왜 가방을 두고 갔는지 그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4개월을 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절도 범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세요? 연간 약 500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로 치면 약 14,000건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카운터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받아오는 그 4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약 40건의 절도가 일어난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비교가 안 되는 수치예요.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었어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들기 전에 물었어요. 엄마, 내 일기장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120달러는 다시 벌면 됩니다. 카드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에밀리가 서울에서 매일 그렸던 그림 일기장은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가방을 두고 갔을까?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4개월을 살면서 그 본능이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알아챈 건 카페에서였습니다. 동네 커피숍에 갔어요.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간 겁니다. 주문하고 돌아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 또 그랬구나. 서울에서는 그게 자리를 맞는 방법이었거든요. 핸드폰을 올려놓거나 가방을 걸어두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 이 자리는 주인이 있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돌아오면 직원분이 커피를 제 자리에 갖다 놓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두고 간다는 건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 사람의 경계 본능 자체가 꺼져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한국을 떠나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쇼핑몰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에밀리랑 둘이서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점심시간이라 자리가 거의 다 차 있었어요. 겨우 빈 테이블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으러 카운터에 가야 하잖아요. 자리가 없어질까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자리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여성의 표정을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카페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옆 사람에게 잠깐 봐주세요 하면 네 하고 봐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요. 한국에서는 그게 되는 나라예요.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를 봐달라는 부탁 자체가 이상한 행동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경계가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봐주고 있다가 그 사람 물건이 없어지면 내 책임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계산이 먼저 도는 거예요. 이게 문화 차이라고 말하면 너무 가벼워요. 이건 신뢰 구조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모르는 사람을 일단 신뢰하는 사회예요. 미국은 모르는 사람을 일단 경계하는 사회이고요. 저는 4개월 만에 전자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자의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세 번째는 거리에서였습니다. 에밀리를 데리고 집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늘 그렇게 걸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동안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화면만 보면서 걸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옆에서 걷던 남편이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핸드폰 그만 봐.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걸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뺏긴다.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걸으면
그건 저 사람 노려도 됩니다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낚아채 가는 수법이 가장 흔합니다.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벌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길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양손으로 들고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꺼내 놓고 가방을 뒤지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 하나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똑같이 하면 그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날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너 서울에서 4개월 살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걸어. 맞습니다. 제가 바뀐 겁니다. 가방을 아무 데나 두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는 것,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걷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었어요. 4개월이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경계심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무너져요. 안전한 환경에서 살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여기는 괜찮은 곳이구나. 여기서는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한국은 사람의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동시에 한국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위험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 세계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던 미국인으로서의 생존 본능이 통째로 꺼져버린 겁니다. 한국이 그걸 꺼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습관이야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방을 안 두면 되고 핸드폰을 넣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구조가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였어요. 에밀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혼자 학교에 걸어가는 거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초등학생이 가방 메고 골목길을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학원도 혼자 갑니다. 밤 9시에 학원 끝나고 혼자 걸어서 집에 옵니다. 부모가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혼자 걸어 다니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서울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에밀리가 서울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제가 데려다 줬어요. 미국에서의 습관 그대로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한국인 친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아이들끼리 걸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딸도 혼자 다녀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초등학생이 혼자 걸어서 학교를 간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침마다 보니까 아이들이 3, 4, 5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교 앞 문구점에 들렀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2달째부터 에밀리도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12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에밀리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게 불안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아온 첫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에밀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갈게. 걸어서 가도 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안 돼. 차 타. 에밀리가 물었어요. 왜요? 서울에서는 혼자 갔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니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등하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한국처럼 집 근처에 학교가 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학교까지 차로 20분, 30분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스쿨버스라는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스쿨버스가 모든 아이 집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살아야 탈 수 있어요. 가까이 사는 아이들은 스쿨버스가 안 옵니다. 그러면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길을 걷는 건 치안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요. 멀어도 못 보내고 가까워도 못 보내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직접 차로 데려다 줘야 해요. 저도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에밀리를 차에 태웁니다. 학교까지 20분을 운전해요. 학교 앞에는 카풀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줄을 서는 전용 구역이에요. 여기서 15분을 기다립니다. 에밀리를 내려주고 다시 25분을 운전해서 사무실에 가요. 오후 3시에 다시 학교로 갑니다. 또 줄을 서요. 에밀리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왕복 2시간이 등하교에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 시간이 제로였거든요. 에밀리가 혼자 걸어갔으니까요. 12분이면 학교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후에 에밀리가 혼자 돌아오면 같이 간식을 먹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밤 9시에도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걸어다닙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을 사 먹어요. 혼자서요. 1,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에밀리가 어느 날 저녁에 물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에서는 밤에도 혼자 편의점 갔었잖아요. 여기서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한국과는 다른 나라야.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든 뒤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한국은 아이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안전하고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미국은 아이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치안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같은 초등학생인데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서 혼자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선 에밀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혼자 학교에 가고 혼자 문구점에 들르고 혼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오는 그 모습이요. 그게 아이의 독립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준 구조였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에밀리는 다시 차 뒷좌석에 앉은 아이가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데려다주고 오후에 제가 데리러 가는 아이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등하교는 그래도 시간과 불편의 문제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피부로 느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에밀리랑 함께 갔던 어떤 장소에서였어요. 서울에서 에밀리와 함께 자주 갔던 곳이 있습니다. 동네 수영장이에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구립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수영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2~3번은 갔습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 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먼저 무인 발권기에서 입장권을 끊습니다. 카드를 갖다 대면 끝이에요. 줄을 설 필요가 없었어요.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샤워를 하고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 그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물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했어요. 냄새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는데 위생 걱정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탈의실에 짐을 두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락커에 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나가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수영이 끝나면 다들 자기가 쓴 레인 주변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물안경을 벗어서 제자리에 놓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샤워실에서 비누를 쓴 다음 바닥에 거품까지 물로 씻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부터는 에밀리도 수영이 끝나면 자기가 쓴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에밀리가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집 근처 공공 수영장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발권부터 달랐어요.
한국처럼 무인 발권기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창구에서 직접 결제를 해야 해요. 주말에는 2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입장하고 나서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샤워 구역이 있긴 해요. 그런데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옷 갈아입고 바로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요.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하는 겁니다. 물 상태는 어땠을까요?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곳은 서울 구립 수영장에서 봤던 그 투명한 물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꽤 강하게 났어요. 입수 전 샤워가 의무가 아니니 수질 관리 방식 자체가 다른 거겠죠. 탈의실은 더 심각했어요. 서울에서처럼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부분 락커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물쇠를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안 가져오면 짐을 지키면서 수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이 끝난 뒤요. 서울에서 봤던 그 풍경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자기가 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음료수 병이 풀장 옆에 놓여 있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수영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샤워 안 하고 들어가요?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 수영장에서 봤던 그 풍경이 왜 그렇게 가능했던 걸까?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것,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는 것, 탈의실에 짐을 두고도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 규칙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규칙만으로는 안 됩니다. 규칙이 있어도 안 지키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이 달랐던 건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공장소가 깨끗하고 안전한 건 시스템이 좋아서만이 아니구나.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거구나. 여러분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샤워하고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겁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에밀리가 서울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수영이 끝나면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는 것. 미국에 돌아와서도 에밀리는 그걸 계속했습니다. 수영이 끝나면 수건을 접어서 가방에 넣고 물병을 챙기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확인하고 나왔어요. 어느 날 옆에 있던 미국인 엄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참 정리를 잘하네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영장은 그래도 주말에 가끔 가는 곳이잖아요. 매일 겪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매일매일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한 건 훨씬 더 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식당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식당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밥 먹고 일어나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오시죠. 카드를 내밀든 현금을 내든 1분이면 끝나요. 메뉴판에 적힌 가격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점심에 김치찌개를 시키면 8,000원. 메뉴판에 8,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딱 8,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물은 셀프로 마음껏 마시고요. 반찬이 떨어지면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 없어요. 먹고 나서 카운터로 가면 직원분이 빠르게 계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끝이에요.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첫 주말이었어요. 에밀리랑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파스타 2개를 시켰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한국이었으면 일어나서 카운터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식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웨이터가 올 때까지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계산서 좀 주세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어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계산서가 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산서를 열어봤습니다. 파스타 2개 합쳐서 $32.
그런데 그 밑에 숫자가 더 있었어요. 세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6%에서 10% 사이예요. 32달러짜리 식사에 세금이 약 3달러 붙었습니다. 35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산서 아래쪽에 팁을 적는 란이 있었어요. 18%, 20%, 22% 이렇게 금액이 미리 계산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 다들 팁을 주시죠?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상 의무입니다. 안 주면 큰 무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식당 서버들은 기본급이 매우 낮아요. 시급이 일반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팁이 사실상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팁을 안 주면 그 사람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겁니다. 20%로 체크했습니다. 35달러에 20%면 7달러. 최종 결제 금액이 42달러가 됐어요.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뉴판에는 32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낸 돈은 42달러예요. 메뉴 가격보다 10달러를 더 낸 거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14,000원 정도를 더 낸 겁니다. 파스타 2그릇 먹었을 뿐인데요.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메뉴판에 16,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16,000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이요.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팁이요. 없습니다. 물이요. 공짜예요. 반찬이요. 공짜입니다. 리필이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산서에 팁을 적었습니다. 카드를 같이 끼워서 웨이터에게 줬어요. 웨이터가 그걸 받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웨이터가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8분이었습니다. 밥 다 먹고 나가기까지 계산서 요청하고 팁 적고 카드 주고 기다리고 영수증 받고 이 과정에 거의 15분이 걸린 거예요. 에밀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왜 안 나가요? 서울에서는 먹고 일어나서 카드 찍고 30초면 나갔거든요. 에밀리한테는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답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빨리빨리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거예요. 먹고 바로 계산하고 바로 나가는 그 속도감이 몸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물이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정수기에서 셀프로 가져다 마시든 직원분이 갖다 주시든 물은 당연히 공짜예요. 미국은 다릅니다. 수돗물은 무료로 주지만 그걸 달라고 따로 말해야 해요. 안 말하면 안 줍니다. 생수를 시키면 그건 유료예요. 작은 병 하나에 3달러 4달러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깃집에 가면 상추 마늘 쌈장이 기본으로 깔리잖아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요. 유럽에서는 빵 한 조각도 추가 비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스 하나에 1달러가 붙어요. 한 번은 에밀리가 된장찌개가 좀 짜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더 가져다 주셨어요. 계산할 때 추가 금액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메뉴에 없는 건 안 나옵니다. 추가하면 돈이 붙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날 식당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식당의 그 넉넉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다는 그 마음. 더 드세요 한마디에 담긴 그 정이요. 그게 한국 식당의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 식당을 갈 때마다 서울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계산서에 팁을 적을 때마다, 물을 달라고 따로 말해야 할 때마다, 15분을 기다릴 때마다, 아, 서울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식당은 불편하면 안 가면 되잖아요.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요. 제가 진짜 무서워진 건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였어요. 여러분,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신 적 있으시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혹은 우유가 떨어져서, 슬리퍼 끌고 골목길을 걸어서 편의점에 다녀오신 적 많으시잖아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밤 10시쯤 에밀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둘이 슬리퍼 신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어서 편의점까지 5분이었어요. 가는 길에 치킨집 불빛이 보이고 학원 끝나고 돌아오는 중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바나나, 우유도 하나 집어서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한 번도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골목이 어두워도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걸어와도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2주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 9시가 좀 넘었는데 우유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리얼에 부어줘야 하거든요. 서울이었으면 그냥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멈췄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있었고 그 사이사이가 어두웠습니다. 차는 가끔 지나갔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진 뒤에 혼자 걸어다니는 게 권장되지 않아요. 특히 여성이라면요. 대도시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원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살면서 그 감각이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밤에 나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몸이 되어버렸거든요. 미국에 돌아오니까 그 오래된 긴장감이 다시 올라왔어요. 아, 맞다. 여기는 밤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곳이었지. 결국 그날 우유는 안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차를 타고 마트에 갔어요. 서울이었으면 30초 만에 끝났을 일이 하룻밤을 넘기고 차를 몰아야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밤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십니까?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을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10배가 넘어요. 여성안전 지수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최상위권이고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건요. 밤 11시에 슬리퍼 신고 편의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딸이랑 밤바람 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혼자 걸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은 자유요. 미국에 돌아와서 그 자유를 잃었어요. 그리고 한번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런데 밤거리가 무서운 건 조심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차를 타면 되고 낮에 움직이면 됩니다. 불편하지만 감당할 수는 있어요. 제가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였어요. 에밀리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동네 소아과에 가시죠. 예약 없이 걸어 들어가서 접수하고 10분, 20분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진찰받고 처방전 받고 옆에 있는 약국에서 약 지어오면 끝이에요. 길어야 1시간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비용이요. 몇천 원에서 10,000원 사이. 약값 합쳐도 15,000원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열을 재봤어요. 38도 2부. 목이 부어 있었고 침 삼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편도선이 부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 근처 소아과에 걸어갔을 겁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살던 곳 근처에 소아과가 3군데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도보 7분이었습니다. 예약 없이 가도 됐어요. 접수하고 잠깐 기다리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에밀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까지 받아오는데 45분밖에 안 걸렸어요. 진료비가 5,000원대였고 약값이 3,000원대였습니다. 합쳐서 9,000원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동네 소아과라는 개념이 한국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주치의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이에게 지정된 소아과 의사가 있고 아프면 그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주치의가 아닌 곳에 가면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에밀리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열이 38도가 넘는다고요. 가장 빠른 예약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3일 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열이 38도가 넘는데 3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울이었으면 바로 걸어가서 진료를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는 3일을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응급실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응급실은 한국의 응급실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대기 시간이 길어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열이 좀 있고 목이 아픈 정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이에요. 그리고 비용이요. 응급실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기본 수백 달러가 시작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200에서 $500 사이예요. 편도선이 부은 걸로 응급실에 가서 4시간 기다리고 $500를 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에밀리한테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시게 하면서 3일을 버텼어요. 서울이었으면 그날 바로 해결됐을 일을 3일 동안 집에서 끙끙 앓은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병원에 갔습니다. 주치의가 에밀리 목을 들여다봤어요. 편도선염이라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처방해 줬어요. 진료 시간은 10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이에요. 진료가 끝나고 수납 창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진료비가 그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청구가 들어가고 보험사가 얼마를 커버할지 계산한 뒤에 환자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해요. 그 청구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몇 주 뒤에요. 한국에서는 진료받고 수납창구에서 5,000원 내고 바로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진료받고 나와도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청구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불안한 거예요. 얼마가 나올까? 2주 뒤에 청구서가 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진료비 본인 부담금 $75. 에밀리 목 한번 들여다보고 편도선염이라고 말해주고 항생제 처방전 한 장 써준 거예요. 그게 $75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같은 진료를 받으면 얼마였을까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는데도 $75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약을 사러 약국에 갔거든요. 한국 약국 기억나시죠? 처방전 내밀면 약사님이 5분 10분 안에 약을 조제해 주시잖아요. 약값이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비싸봐야 10,000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항생제 하나예요. 약사가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하는데 걸린 시간이 25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값이요.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이 $15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만 원이에요. 한국에서는 같은 항생제가 3,000원이면 됐거든요. 같은 병이에요. 같은 편도선염. 한쪽은 당일 진료에 10,000원, 다른 쪽은 3일 대기에 12만 원.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벼운 편도선염이었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기본 진료비만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가 나옵니다. 보험이 있어도요. 맹장 수술을 받으면 비용이 보통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받아도 200만 원 안쪽이에요. MRI를 한 번 찍는데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수백만 원이 나와요. 무릎 MRI를 찍으려면 영국에서는 대기 시간이 6주에서 12주예요. 한국에서는 전화하고 며칠 안에 찍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요.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줍니다. 동네 의원에서 진찰검사 처방까지 다 포함해서 본인 부담이 5,000원에서 10,000원 수준. 이 시스템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장을 잃으면 보험도 잃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고요. 가족 단위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또 내야 합니다. 저는 기자라서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래도 에밀리 편도선염 한 번에 90달러를 냈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진료비만 200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그날 밤 에밀리가 약을 먹고 잠든 뒤에 침대에 앉아서 청구서를 다시 봤습니다. 75달러. 이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서울에서 받았던 그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합쳐서 9,000원이었던 그 영수증이요. 같은 아이예요. 같은 엄마가 데리고 간 거예요. 한쪽은 9,000원이고 다른 쪽은 12만 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구조의 문제구나.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이상한 건가? 아니 어쩌면 한국이 정말 특별한 건가?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는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등하교가 불편한 건 거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식당에서 팁을 내는 건 문화의 차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밤에 못 나가는 건 치안의 차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병원 앞에 서니까 달랐습니다. 이건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플 때 3일을 기다려야 하고 진료비로 12만 원을 내야 하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런 거니까요. 서울에서는 에밀리가 아프면 걱정은 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이 가깝고 진료가 빠르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으니까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에밀리가 아프면 걱정과 불안이 동시에 옵니다. 예약이 잡힐까? 대기가 얼마나 길까? 청구서가 얼마나 나올까? 아이가 아픈데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요. 돈 때문에 병원을 망설여야 한다는 그 기분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이 원래 제가 살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4개월을 살고 나니까 이 시스템이 견딜 수 없어진 겁니다. 더 나은 것을 경험해 버렸으니까요. 에밀리 청구서를 봉투에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같은 시대가 아니었구나. 같은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미국에 돌아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에밀리를 데리러 가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차려 먹고 에밀리가 숙제를 하는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리가 피곤했습니다. 매일 계산하고 매일 경계하고 매일 운전하고 매일 기다리는 이 일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에밀리가 숙제를 다 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소파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에서 쓴 일기장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잃어버린 그 일기장이에요. 에밀리가 서울에서 4개월 동안 매일 그렸던 그림 일기장. 에밀리가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에밀리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장은 다시 만들 수 없지만 일기장에 그렸던 그 일상은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일상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경계 본능을 꺼버리는 사회라는 걸요. 그래서 한번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든 뒤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서울로 다시 가고 싶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남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서울에서의 4개월이 우리 가족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편했던 게 아니야. 내가 살던 기준이 너무 낮았던 거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미국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이랬어요. 달라진 건 미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더 높은 기준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한 일상을요. 한번 경험하면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고 계신 이 일상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중 하나도 누리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매일 누리고 계신 겁니다. 매일이요. 회사에 서울 지국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해졌어요. 에밀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그곳에서 살자. 에밀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서울.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제도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안전과 편리함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